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그 노인 상담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면 사장의 사례 관리, 노인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기억나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개별적 개입 방법 얘기를 하면서 면접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면접 기술들. 면접 기술이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첫 대면을 해가지고 뭐 인테이크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종결까지 한다 했잖아요. 자,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우리가 질문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기도 잘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질문 기법과 듣기 기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질문 기법을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과제로도 이렇게 출제를 했었었죠? 네. 네, 기억나시죠? 개방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두 개 유형의 질문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방형 질문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 형태의 질문이 이제 될 것이고요. 이제 폐쇄형 질문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몇 가지 정해진 답변이 나오도록 이제 만드는 질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방형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가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각 대답하는 게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가족이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은 정해진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4명, 3명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개방형 질문과 이제 폐쇄형 질문에 이제 장단점이 있게 되죠. 개방형 질문은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어, 초점이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의 또 장단점이 뭘까요? 일단은 장점은 어, 뭐예요? 답변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질문 받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폐쇄형 질문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질문을 하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몇 명이에요? 누구랑 사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답변만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가 좀 제한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질문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또 기술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개방형 질문을 하고 나서는 뭐예요?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다시 제자리, 우리 시사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중간에 사회자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기법들이 이제 초점 기술이죠. 논점을 벗어났네요. 이렇게 하듯이. 근데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초점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보가 제한된다. 우리가 질문하고 나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기 기술.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하고 나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질문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물어보고 답변 얻어내고 또 다른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스텝 바이 스텝 계단을 오르듯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의 두 가지 이제 기법들을 각각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에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듣기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듣기 기법. 우리가 듣기 기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기술이 있었고, 제 기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재구조화, 재구조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요약. 자, 우리가 내담자로 하여금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담자가 이제 대답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내담자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요 앞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잘 들어주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구나, 또는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지금 행동 패턴이나 표정이나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딴짓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눈 맞춤도 하시고 필기도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이 학생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소수겠지만 그럴 일을 거의 없겠지만 엎어져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사람과 잡담을 한다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이 학생들이 지금 경청을 하지 않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 기술은 뭐예요? 화가 많이 난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얘기한 것을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약이 아닙니다.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구조화는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다시 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구조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기법.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었죠. 어르신이 병원에서 병원 갔다 오셨는데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니까 내가 3일까지는 운동을 했는데 4일부터 내가 운동을 못해서 이거 어쩌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아유, 그래도 어르신 3일은 꾸준히 운동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매일 3일마다 이렇게 계속 작심삼일 한다 생각하시고 3일마다 계속 리마인드 하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이제 재구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은 뭐예요? 요약. 요약. 자, 이 재기술이랑 이 요약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재기술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요약은 핵심 용어만 딱 정해가지고 이제 딱딱딱 키포인트 키워드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재기술과 재구조화 이제 요약 기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담자로 하여금 이 지금 요 앞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있구나.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감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꼭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뭐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뭐 사회생활도 할 거고 뭐 동호회 활동도 할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 형성하게끔 하는 이제 그 기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기술, 재구조와 요약 기법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쓰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솔직히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사람 말씀을 다 대부분 잘 하셔요. 잘 하셔요.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사교적이고 어, 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제외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유창하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수도 없이 이러한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 다 잘하시게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본인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면접 기술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어르신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렇게 침묵을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 책임 회피라든지 벗어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대화 중에 나는 뭐 이미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무력감의 표현 그리고 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문제의 축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이 온다라고 그랬었죠. 그럴 때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지금 현재 지금 괜한 기후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커지지 않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다뤄줘야지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이렇게 그 대화가 잘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결국에 이것이 사정이 그러니까 요구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의 욕구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노인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째 보면 당연한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상담이 이제 기본이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상담학이라는 별도의 또 학문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또 학문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년제 학교 이런 데 가보면 사회복지학과 말고 상담학과라든지, 심리학과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이 노인 상담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담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에서 노인 상담을 왜 할까? 왜 할까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랑 살고 계실 수도 있고, 혼자 사실 수도 있고, 노부부끼리 이래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이렇게 가족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당장에 지금 부닥치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발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어르신이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 그다음에 뭐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기능이 저하가 돼서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서도 2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달적 시각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노년기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그 같이 사는 가족,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사는데, 뭐예요? 어르신들이 잘 적응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1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회복지사가 다 직접적으로 다 해서 뭐 이렇게 개입을 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은 그 노인과 그 노인의 그 가족들이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그 본인들이 그 사회에 우리 그 뭐예요? 성공적인 노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변화하는 우리 그 환경 속에서 뭐예요? 그 사회적의 그 노인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 상담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총체적 행동 변화, 다양한 접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제 막 쭉 나올 건데 뭐 다양한 관점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실존주의 이건 뭐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여기서는 인간 자체를 하나의 존재로 간주하여 그 존재가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적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는요, 어, 그 주체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체성.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있잖아요. 이 노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노인의 삶은 그 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옆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이제 상당 접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실존주의 상담의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어디에 이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일단은 크게 인지 상담과 인간 중심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과 이제 상담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을 할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측면의 변화, 어르신이 지금 잘못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바꿔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인지 상담의 이제 첫 상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정서적인 측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정서 지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어르신이 지금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우자 사망이라든지 자신의 역할 상실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서가 이제 우울해져서 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안 좋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뭐 자살도 할 수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측면, 이러한 우울감, 고독감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인간 중심의 이제 상담이다. 우리 그 이론에서도 그게 있었었잖아요. 그쵸? 메이오가 얘기하는, 그쵸? 어, 그 인간의 정서적인 이제 그 초점에 맞추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어르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동주의 상담. 이 세 가지 상담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한계에 인지적으로 접근을 하냐, 정서적으로 접근하냐, 행동적으로 접근을 하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썩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두 번째 것을 이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거, 이걸 썩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한 가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인지행동을 썩는 거죠. 인지행동적 접근. 그래서 뭐 이론도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정서. 이 세 가지를 다 섞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인지, 정서적 접근. 프로이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이제 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과 이제 치료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노인 상담을 하면서 상담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치료라는 것도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을 좀 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둘 다 이제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랑 이제 직접 대면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것을 변화시켜서 기능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상담과 이제 치료의 이제 주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라고. 어, 그런데 이제 상담과 치료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초점이 틀립니다. 초점이 틀려요. 초점이 틀려요. 무슨 초점이 틀리냐? 이 치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테라피. 예를 들어서 저 병원에서 트리트먼트 테라피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어떠한 뭐 아프잖아요. 아픈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병리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치료도 그 어르신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이게 뭐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그 어르신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리 치료라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이 이제 되겠죠. 반면에 뭐예요? 상담은. 치료는 뭐예요? 병리적인 것에 초점,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상담은 뭐예요? 자, 이미
이 어르신은, 자, 뭐 이미 뭐 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 그 문제는 뭐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 방식의 이제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하기보다는, 자,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우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 이것을 이제 어, 이렇게 뭐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어르신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 또는 어르신의 심리적인 것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장에 이 어르신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여기에는 뭐라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이 이제 우리 상담과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이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담은 그 문제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소리죠. 네, 이렇게 상담과 치료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러한 상담과 치료 목적은 틀리지만 그러니까 초점은 틀리지만 결국에는 둘 다 하는 목적은 둘 다 이 어르신이 지역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 드리기도 하는 거죠. 변화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자, 다시 말해 가지고 이 그 클라이언트가 그 지금 직면하는 문제에 본인이 자기가 대처해서 적응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표이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증상을 이 치료하는 것에 이제 주된 목적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치매 어르신이 계셔요. 치매 어르신이 계신데 이제 뭐 증상이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가족들도 못 알아보시고 뭐 소리를 계속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사회복지사가 소리를 계속 질러 치매 어르신 그거 사회복지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병원에서 뭐 약물을 치료해서 어 결국엔 뭐예요? 뭐 소리를 계속 지르면은 가족들과 같이 살기가 뭐 아니면 요양원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과 살기가 힘드니까 그 약물을 투여를 해서 뭐 이렇게 신경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그 소리를 안 지르게 이제 만드는 뭐 이러한 접근을 이제 하는 병리적으로 하는 이제 트리트먼트 치료가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상담은 그 어르신이 그러한 것들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를 이제 왜 지를까? 지르지 않는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되지? 그 원인을 한번 제거를 해 보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르신이 지금 같이 가족들과 지내기가 힘들잖아. 그러면은 그 지금 상황에서 어르신이 가족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치료와 이제 상담의 이제 좀 차이가 난다. 그 목적이 좀 틀리죠. 어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동기화. 그 뭐 여러분들 휴대폰하고 컴퓨터랑도 연결을 하고요. 요즘에는 자동차랑 휴대폰이랑도 막 연결해서 막 말로도 얘기하고 뭐 요즘에는 저 TV라든지 뭐 요즘에
IoT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리고 다 동기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다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그쵸?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제 이러한 동기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 기능적인 저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내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가족 관계가 좋은 게 그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어르신의 교육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다양한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이 전략이 뭐예요?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해야 되는 그 초점, 그 정확한 그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해요?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도 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격려를 하고 어르신도 이제 격려와 지지, 칭찬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자, 당장에 어르신과 어르신 가족들이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해야지. 딱 지금 상황에서 저 가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과제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습을 시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 가족들에게 이제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참여 촉진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점, 관점, 뭐 인파워먼트랑 좀 비슷하긴 한데 강점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지, 단점을 바라볼지,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이 강점, 관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식이다. 이게 강점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한번 보면요. 클라이언트가 어쨌든 본인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본인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르신이. 그 사회복지사는, 상담하는 이 사회복지사는 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 뭐 긍정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것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세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금 어르신 주변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세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르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르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하게 될 서비스들 종류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도 많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뭐 연결을 하든지 뭐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담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모르면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담자가 이 상담과 이 치료에
치료를 하는데 지켜야 될 뭐 규칙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규칙과 지켜야 될 규칙과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적극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르신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표현을 언제든지 하셔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얘기를 하지? 잘 못 잡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에 사회복지사가, 우리는 상담을 하는 것이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뭐를 가르치려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잘 들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적응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이제 감정 표현, 관심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표정 보고 무슨 어르신 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르신에게 표현을 해드려야지 그 클라이언트, 이 어르신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GA 제공, 노인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우리 노인 상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은 서비스 제공 전 단계 아니에요? 어르신이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르신이 또는 아니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어떤 욕구를 해결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회복지사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 이 어르신들은,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답한 마음에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슨 문제, 무슨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정의 이제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된다. 자, 클라이언트, 우리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클라이언트 편이어야 돼요. 자, 다른 거 조건 다 따지지 말고, 지금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필요했으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 나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안 하겠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로 해서 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좀 칭찬에 인색하고 한 게 좀 있잖아요. 이 어르신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드리세요. 칭찬을 해드리면 어르신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포 형성하는데 칭찬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해줘.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호감을 가지죠. 자, 그러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칭찬 계속 해주셔야 돼요. 라포가 더 형성이 잘 돼요. 그래야지. 그치? 그리고 그러한 칭찬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아유, 그 어르신 잘해요.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유, 어르신, 자,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하면은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언가 하도록 격려하는 효과를 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칭찬만 계속 하기보다도, 자, 어르신이 뭔가 하셨어. 뭔가 변화가 되셨어. 뭔가의 과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뭐를 해야 돼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보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칭찬도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르신이 받게 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변화라든지 가족 관계 변화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이 어르신이 뭔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하셨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보상을 계속 어르신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 칭찬이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 전화 상담도 있어요. 요즘에는 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전화기는 다 있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국 노인의 전화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많이 하게 된 게 뭐예요?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자살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은 누군가와 어르신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자살까지는 이제 안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화 상담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익명성 보장이잖아요. 지금 나의 얼굴이라든지 나의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고도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이름을 밝혀야 되고 인테이크 할 때 기본적인 거 다 적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얼굴을 봐야 되잖아. 그 여러 가지 이제 자존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전화 상담부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요렇게 이제 하다가 대면 상담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전화 상담도 당연히 부담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요. 문제는 뭐야? 전화 상담한 사람이 그 사람이 통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걸지 않으면 우리가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간에 전화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또 얼굴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지금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대면 상담하는 것보다는 라포 형성이 그 신뢰감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죠.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이 노인 상담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노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 유형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 나눠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어르신이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가? 건설적으로 뭔가 다시 뭔가 일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은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가? 뭐 봉사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그 다음에 의존적인 삶을 사시는가? 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해져서 누군가에게 계속 기대려고 하는가? 아니면 계속 방어적인가? 아니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이게 적대적이냐 아니면은 그 반대로 자기 혐오로 가버리냐. 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그래서 그러한 유형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르신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실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신체적 기능이 이제 내가 뭐 노안이 올 수도 있고 중풍이 와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심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기능에 따라서 그러한 그 약해지면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내시는지 그리고 어 본인이 은퇴 이후에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부모의 역할 예전에는 내가 일하고 돈 벌 때까지는 내가 자녀들에게 내 부모의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뭐야 내가 은퇴하고 또는 내가 어 내가 노쇠해가지고 신체적 기능, 정서적 기능 이런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그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 어르신의 형제 자매라든지 어르신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르신이 이제 노인이 되면서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자신의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의미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도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상실, 뭐 적응, 유형 뭐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 상실돼서 대처를 잘 못하는 부분들을요, 어,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어르신의 의미 찾기. 지금 삶의 의미 찾기죠. 지금 살아가야 할 이유, 뭔가를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참여. 이거 노인이 되면 사회관계망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어, 뭐, 일단은, 뭐, 은퇴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뭐, 돈을 안 벌게 되면, 그,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끊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부터. 그래서 또 다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치, 뭐, 봉사활동을 하든지, 뭔가 교육을 받으신다든지, 뭔가, 아무튼 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선택은 어르신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쫙 우리가 어르신이 살아오면서, 그것을 뭐예요? 본인이, 어, 해석을 했을 때, 우리 그 에릭슨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 인간 발달 8단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발달 과업이 뭐라 그랬어요? 자아 통합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아 통합. 자아 통합이 됐냐, 안 됐냐? 어, 왜 안 될까? 음, 어르신이 그 잘못 사고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재구조화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밀 관계 이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제 생활 습관 관리, 이제 뭐 규칙적인 식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렇죠. 뭐 위생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골고루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 상담이라는 게 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고 한 번에 해결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간에 대화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 보고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연륜과 경륜이 있어도
최소한 3번은 만나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어르신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요즘에는 많이 제가 그 어르신 집으로 많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 우리 기관의 서비스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어, 하시기 전 단계에 이제 가서 이렇게 친밀감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어, 수시로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사장에서 얘기한 노인 사례 관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르신에게 이제 통합적인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노인 사례 관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인 상담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은 이제 집단적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 개별적 개입 방법. 그러니까 이제, 개입을 하는데 개별, 그 다음에 그룹. 자, 우리 그 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 3대 방법론이 이제 개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지역사회, 예? 지역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제 개별적 개입 방법 하는 이제 노인 상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고,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룹업, 집단적 이제 개입 방법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집단적으로 하는 개입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의 특성이에요. 어, 그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족사라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라고 얘기하긴 뭐 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오픈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진짜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복지 개입 방법 중에 이렇게 노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집단적 개입이 있습니다. 집단적.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어르신과 이제 1대1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어르신이 여러 명이 있겠죠. 여러 명이 이제 계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실천을 하는 이제 방식이죠. 그러면 왜 1대1로 하지? 왜 집단으로 할까? 아, 뭐 이렇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1대1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집단 개입을 왜 할까? 집단 개입을 왜 할까? 일단은 여기서는 집단 개입 방법은 솔직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구에서의 이제 많이 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묶어서 뭔가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문제, 어,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소외감을 많이 겪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사회로부터. 그리고 본인이 이제 퇴직 이후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상실. 그다음에 뭐 배우자 죽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통된 문제들을 겪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녀로부터 뭐 무시를 당한다든지
예? 굉장히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뭐 비슷한 경험을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자, 그래서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집단 개입의 목표는요, 어르신이 지금 갖고 계시는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어르신들, 노인들이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 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런 속에서 자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어째 보면은 그게 또 경험이 돼서 대인관계 기술이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회복지사와 이제 클라이언트 1대1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대인관계 기술 향상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노인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노인들끼리 같이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대인관계, 자기 표현력이 이제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집단적 개입 방법을 어, 하면서 얻게 되는 뭔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점이 있으니까 하겠지, 그죠? 뭐 심심해서 하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왜 할까? 일단은 사회와 집단 움직임. 그러니까 어르신이 지금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 본인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새로운 관계망 어째 보면은 사회 관계망을 어 예, 그룹, 이 집단 개입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 평소에는 내가 알 수 없었던 사람을 여기 와가지고 새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이라든지, 어, 자기 표현력이 또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독감이, 이제 외로움이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 보편성과 희망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나뿐만 아니라, 어, 굉장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구나. 거기서 오는, 어,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되는 이 그 고독감이라든지 그 슬픔이라든지 그게 확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겪게 되는 안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안 좋은 감정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기를 당했어, 사기.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 뭐야? 와, 나만 사기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데 나 말고도 사기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이나 이게 확 줄어들어요. 완전히 줄어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겪게 되는 이 역할과 지위 상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 여러 가지 상실감 이런 것을 나만 겪는 게 아니네. 노인이 되면 다 겪는 것이네. 보편성. 괜찮아. 어, 나만 겪는 게 아니네. 거기서 오는 이제 안도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또 그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 안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나도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어, 저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극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살던 그 어르신,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물론 그 해방감을 느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험을 공유해보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이타주의, 나라는 이 노인이라는 내 존재가 누구에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을 내가 알려줄 수가 있네. 저기 지금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 그거 같은 경우 나는 어떻게 극복을 했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타주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집단적 개입 방법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할 역할이 개별적 개입 방법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초반에만 이제 어르신들끼리 이제 어르신이 같이 이제 집단 응징력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한 주제를 가지고 어르신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사회복지사는 초점 맞춰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 썰렁하고 이제 진행이 안 될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죠. 아니면 다음에 모여서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환기를 해주고. 그 외에는 어르신들끼리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독감도 해소하고 경험 공유를 통해서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네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집단 개입 방법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 취미 여가를 뭐 나는 지금 시간이 많은데 뭔가 하고 싶어. 근데 뭔가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혼자서 뭔가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를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혼자 되신 어르신들이 또 그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지향적 집단 그런 것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집단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 가족 관계가 엉망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집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꼭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집단을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집단 과정, 집단 발달 단계 뭐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우리는 뭐 여기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집단적 개입 방법을 우리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이렇게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앞에서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깊게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여기 지금 아직도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 뭐 3장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끌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 3장에 노인복지 실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그 대상인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 속에서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떠한 질문 기법과 경청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노인 사례 관리, 노인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사례 관리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장애인이 붙으면 장애인 사례 관리고 아동이 붙으면 아동 사례 관리고 노인이 붙으면 노인 사례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 하시게 될 거고 뭐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일지하고 다 적어요. 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노인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